자, 열린우리당 얘기로 쭉 계속하시죠. 그런데 왜 그때 이제 민주당에 남아있던 예. 에이스가 누구였냐면 조순영. 왜냐하면 조순영 의원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도왔거든요. 예, 미스터 쓴소리 조순영. 쓴소리는 이제 나중에 보수 언론들이 만들어낸 거고요. 이제 그때만 해도 굉장히 개혁적이고 공부 열심히 하는 예. 의원이었기 때문에 노 대통령과 사이가 좋았고 추미애 이 둘이 안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열린우리당 만들어지고 이 두 사람이 안 와서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과의 의리를 이 사람은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다가 저를 만났을 때 제가 절대 분당은 안 된다 하는 칼럼을 잘 봤다 한 걸 보면 이게 너무 깊게 입력이 된 데다가 그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가 원망을 했죠. 왜 추미애에게 사인을 안 줬냐. 일로 오라고. 그랬더니 내가 사인 주는 순간 열린우리당은 내가 만든 게 된다. 나는 끝까지 반대였다. 예, 열린우리당 만드는 걸. 예. 근데 우리 이 방송 듣는 분들이 예. 열린우리당 시절은 다 알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여기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제가 30인데 예. 그 당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던 즈음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 2004년 얘기니까 네, 고등학교 때네요. 17년 전, 13년 전 얘기. 네. 근데 물론 그때도 뭐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은 알 수 있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잘 그러면 모르겠더라고요. 열린우리당을 누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걸 알고 계세요? 네,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 대통령이 당선되면 자기 당을 만들잖아요. 예. 뭐 이름도 바꾸고 예를 들면은 뭐 신한국당이었는데 네. 한나라당으로 바꾸고 네.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어쨌든 자기가 직접 통치하고 싶은 이런 예. 그 당정 관계를 정부 주도로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노무현을 보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은 되게 원칙주의적인 사람이고 자기를 뽑아준 게 민주당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분당은 안 된다고 생각했고 가능하면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냥 지분이나 챙기지 절대 그 분당하지 마라. 했는데 어쨌든 천신정이 탈지역주의를 내걸면서 전국정당 만들겠다라고 분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왜 노무현이 열린우리당 분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때 이제 선거 전에 무슨 언론과 인터뷰에서 열린우리당이 이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싶다 이랬어요. 예, 그거는 총선 들어갔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만들어진 다음에 하는 얘기였고. 저도 기억이 2003년 말서부터 이제 열린우리당을 만들고 2004년도 당 대표 뽑을 때 정동영 의장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10%대인데 내가 당 대표가 되면 30%를 돌파하겠다. 그러면서 몽골 기병처럼 달려가겠다. 그게 몽골 기병론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생각에 정치를 이제 좀 벗어나 있을 때인데 사업하느라고 그때 생각에 겉으로는 저 천신정이 띄지만 배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전혀 아닙니다. 나 그 동화 내려가고 사과하고 와야겠네. 근데 왜 노무현 대통령이 이 분당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가 여러 가지를 들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만 찾아도 이건 호남홀대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못 온 거는 결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사인을 안 준 거예요. 그리고 추미애가 못 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못 한 거예요. 아휴. 그다음에 그게 근거가 되네 진짜. 그다음에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직접 만들었으면 자기를 뽑아준 그 민주당을 버리고 이 당을 만든 배신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호남을 버리고 온. 그러니까 호남 분들이 이렇게 오해할 조나래 씨도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다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때 상황 잘 모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었다는 거. 그다음에 그때 이제 만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었다 치자. 그럼 왜 만들겠어요? 자기 사람 심으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공천심사위원장이 누구였냐면 그때만 해도 정당이 좀 약할 때였기 때문에 공천심사위원을 다 외부에서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공천심사위원장이 서울대 행정대학원 당시 김강원 교수님이었고 간사가 저였어요. 그랬어요? 제가 김강원 교수도 정동영 씨랑 친하고 저도 정동영의 사람이었고
저는 그때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한 번인가 어떤 토론회에서 만나서 제가 박살을 낸 그 기억뿐이 없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저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 제가 그 공천심사위원회 간사 겸 대변인을 했으니까 제가 전혀 노무현의 사람이 아니죠. 제가 나중에 친노가 된 거지. 네. 그리고 그때 열린우리당 시절에 국회의원 그 공천 방식은요. 네. 상향식이었었어요. 위에서 전략지역 몇 군데 정해갖고 꽂는 것 말고 다 지역의 당원들, 대의원들이 투표해갖고 후보를 만드는 과정이기 그게 때문에. 창당의 이유였거든요. 분당의 가장 큰 이유가 예. 상향식 공천하겠다는 거였기 예.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심사위원들이 뭘 했냐면 뭐 음주운전 뭐 3번. 2회. 세 번이면 아웃이야. 예. 세 번이면 아웃.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정가, 비리, 뭐 이런 거 아웃. 그래서 예. 후보를 걸러내는 일. 그 다음에 뭐 그랬었구나. 그 경쟁 후보를 3명으로 남겨놓나 2명으로 남겨놓냐 이런 거 예. 결정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정 후보가 없을 때는 단수 공천도 했어요 저희가. 예. 그랬는데. 그랬었죠. 예. 그때 그러면은 당내 이 간사가 누구였냐? 김한길 의원과 김현미 의원. 대표적인 정동영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 분이 외부 공천심사위원도 다 선정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다 정동영 계획가 100% 그러네. 천신정이 100% 한 거지 노무현 사람이 없었다. 2004년도에. 예.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백원우 의원 지역구가 예. 이제 재정구 의원 지역구였잖아요. 그랬었죠. 예. 근데 여기가 공천 심사를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원우가 하나뿐이 없었는데 저는 그때 백원우가 누군지도 몰랐을 때예요. 예. 청와대 출신이죠, 백원우가. 그걸 몰랐어요, 저는. 아. 그때는 제가 청와대 비서관들을 아무도 모를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천을 안 주는 거예요, 끝까지 백원우를. 신청한 사람이 없는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예. 전략으로 주려고 그랬던 거죠. 다른 왜냐면 시흥이 지역이 좋은 데거든요. 예. 조정식 옆 지역이고 조정식 지역은 아주 좋지만 예. 여기도 비교적 괜찮고 예. 당시 막 탄핵 열풍 바로 직전이었구나. 이거 백원우 의원이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들으면 거의 기절할 텐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니까. 그 역사적 팩트는 자꾸 가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끝내 공천을 전략 공천을 못 해요. 왜 못하게 됐는지 모르는 게 이게 저는 외부 심사위원 진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는 제가 정치학 교수고 뭐 언론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뭘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 내부에서 이렇게 짜가지고 온 대로 추인하는 역할만 한 것 같아요. 예. 교수님 그때 왜 안 됐냐면요.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된 게 3월 12일쯤 됐을 거예요. 그때 그 지역이 좋은 지역이었는데 그때는 열린우리당의 그 지원자들이 없었어요. 네. 왜냐면 그때 10% 초반대 지지였었어요. 그리고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회 가결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솟기 시작했고 50%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공천심사 하실 때에는 3월 12일 이전이거든요. 10% 정당밖에 지지율밖에 안 되는 정당이 누가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없었던 거죠. 전략 공천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끝까지 결국은 전략 공천 딴 데는 좀 했어요. 예. 했는데 이제 끝까지 안 돼서 결국은 그냥 백원으로 갔거든요. 에라 너래도 근데 가라 그러고. 나중에 제가 보니까 이게 청와대 비서관인 거예요. 예. 근데 저한테 아무도 연락을 해서 이거 100원으로 해달라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경쟁자도 없는 지역인데. 그래서 제가 야 진짜 노무현 대통령 대단하다. 그러니까 일체 자기 사람을 공천을 안 한 거예요. 예. 근데 왜냐면 그때 이제 그걸 또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당을 대통령이 장악하지 못하고 아. 왜 바보같이 그랬냐. 근데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음 후계자는 정동영이니까 나는 공천을 할 필요가 없다. 정동영이 자기가 자기 정권을 원하는 만들어갈 대로. 사람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왕적 총재 이회창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했어요. 그때 시대 정신이 제왕적 총재를 거의 죽이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총재를 없앴잖아요. 나중에는 예. 김대중 대통령도 그리고 대표 체제로 갔잖아요. 김중건 대표 체제로.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당을 장악하지 않겠다. 이거를 이게 시행착오지만 한번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된다. 그래서 당정 분리라는 원칙하에 그렇죠. 당정 분리였었죠. 당무에는 개입하지 않고 정책은
당정 협의를 굉장히 매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당정 분리하니까 정책도 뭐 전혀 협의를 안 한 줄 아는데 금요일마다 당정 협의를 했어요. 그리고 위원회라는 게 이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게 바로 협치예요. 그러니까 위원회에 누가 들어왔냐면 여야 의원, 내 야당은 안 와요. 여당 의원. 예. 그다음에 국무위원들. 예. 그다음에 정부 사람들, 총리, 대통령. 그다음에 시민단체 대표들.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들, 전문가 다 모여서 정책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부처 간의 칸막이가 크잖아요. 이 위원회는 관련된 부처 장관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결정을 딱 하면 이게 이제 장관끼리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협치거든요. 그렇죠. 네. 이 협치를 처음 시작했고 정말 성공적으로 했는데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욕을 엄청 먹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협치거든요. 근데 저는 교수님한테 고마워해야 될 게 그때 공심위 간사셨잖아요. 예, 예. 이게 우리가 당 지지율이 10%밖에 안 되니까 지원자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은 누가 있었냐면 민주당에서 좀 잘 나가는 함승희 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딱 보니까 당이 열린우리당으로 쪼개졌고 마지막까지 올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민주당에 있을까 이쪽으로 올까. 근데 그분은 민주당에 있어도 당선, 열린우리당으로 와도 당선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열린우리당이 지지율이 10%밖에 안 되니까 안 오는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안 오니까 제가 공천 신청해서 정말 그 도토리 키재기 고만고만한 사람들 넷이 경쟁을 한 거예요. 넷이니까 한 명을 떨어뜨릴 이유도 없는 거야. 3명으로 압축해 준 자. 이게 7명일 때 3명으로 압축이거든요. 4명이니까 4명 그대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1차 경선 때 3위를 해요. 근데 1차 경선 때 1등이 50%를 받지 못하니까 2차 또 들어가. 그러니까 2차에서 공동 1등을 해. 그리고 공동 1등이 또 해야 되잖아요. 3차에서 갖고 후보가 된 거예요. 와. 유일하게 전교에서 딱 하나야. 2차에서 결정나는 경우는 있어도 3차까지 간 경우가 저희 지역밖에 없어요. 근데 3등 했던 사람이 1등으로 올라가는 거 그러게요. 진짜 기적적이네. 네. 그러면 제가 기적의 사나이 아닙니까? 엄매나 분미였고. 그래서 열린우리당 때 제일 럭키한 국회의원이 정봉주다 이런 말이 기자들한테 다 퍼진 거예요. 그랬구나. 여기에 10%가 넘었으면 쟁쟁한 사람들이 왔고 저는 밑에서 잘렸으면 후보군에도 못 들어갔고. 역시 70억 분의 1. 예, 70억 분의 1. 그게 꽂히나 보다. 외웠어요. 아니, 그래서 그때 진짜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는 게 신진 세력들이 등원할 수 있는, 등장할 수 있는 등용문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쨌든 정동영 대통령은 의원이 반대했고. 이제 하여튼 지지도가 엄청 올라가고 뭐 예. 170석 된다 막 이럴 때 이제 저는 여기서 20석 빼야 된다. 170석은 안 된다. 근데 과반수는 될 거다. 근데 제가 이 과반수 된다는 예측을 어디 가서 했냐면 미국 가서 2003년에 했어요. 오. 그게 중앙일보 기사로도 있습니다. 신당 만들고 거기서 과반수가 될 거다. 그런데 그래서 탄핵 때문에 과반수가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이렇게 국민들이 탈지역주의 이런 개혁에 대한 요구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신당을 하면 과반수가 나올 거다. 라고 예측을 했던 거고. 다만 탄핵이라고 하는 방아쇠가 있었을 뿐이다. 근데 탄핵으로 170, 180 갔죠. 근데 이 거품이 저는 빠질 거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빠져서 152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의 노인 폄하 발언을 보수 언론에서 펌프질한 이것도 큰 이유가 아니고 그냥 거품이 빠진 거다. 그죠. 그러니까 탄핵 거품은 그러니까 지금 예.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하에서 지금 지지도가 이번 총선 때도 그대로 가리라고 예상하지 마세요. 대선 때도. 그러니까 이번 대선 때도. 예, 그러니까 좀 빠질 것이다. 그때도 거품이. 그때 그런 거는 굉장히 감정적인 격앙된 반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표할 때는요 굉장히 계산적이 돼요. 조심해야겠네. 그래서 거품이 다 빠질 거다. 그래서 저는 결코 정동영 폄훼 때문에 그 정동영 발언이 노인 폄훼 발언도 아니거니와. 예, 아니죠. 예, 거두절미하고 그거만 딱 띄워낸 거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조중동이 언론 그 왜곡하는 그 수법 중에 하나인데. 예. 나도 요즘 조중동 채널 A 가서 먹고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편이 네. 저는 그렇게 전략 개념이 없는지 정말 그때 처음 알았는데 영남 지역에서요 죽어라고 정동영 당의장 사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동영 최측근이 당의장 사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빠질 표가 빠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탄핵이 없었으면 똑같은 150석이라도 질이 달랐을 것 같아요. 제가 150석을 예측을 했었잖아요. 똑같은 150석이라도 영남에서 훨씬 많이 얻고 호남에서 반타작했을 텐데 탄핵 때문에 영남에서 많이 못하고 그 호남에서 굉장히 많이 한 거죠. 민주당에 10석분이 안 갔으니까 비례 합해서. 그러니까 질이 달라진 건 있으나 150석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동영 오히려 질이 더 날 뻔했었네. 그렇죠. 질이 날 뻔했는데 지역구 그렇죠. 탄핵 때문에 깨지고. 탄핵 때문에 오히려 지지자끼리 그 정파적으로 뭉치는 바람에 그 질은 나빠졌지만 의석수는 비슷할 거다라는 게 이제 제 얘기였는데 어쨌든 영남에서 정동영에게 막 사퇴하라 그러니까 정동영 최측근들이 사퇴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에 이렇게 해서 선거를 지게 되면 정동영은 정계 은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동영이 미래가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아니다. 여기서 정동영이 사퇴하면 호남도 무너진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고 결국은 이제 이것도 정의원의 결단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측근들이 저도 최측근이었고 그때는 다른 최측근들이 사퇴하려는데 저 혼자 이제 사퇴하면 안 된다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타협을 했던 게 이제 그 비례 대표를 던지고 비례는 포기하고 비례를 포기하고 이제 당 의장을 갖는 걸로. 그대로 있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례를 던지면 어떡하냐 막 이러는데 저는 아니 입각해도 되고 그 국회의원 좀 쉬어도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쨌든 살신성인의 자세로 자기가 빠져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호남에서 무너지는 걸 막았다고 생각해요. 만일에 그 발언 때문에 영남 후보들이 정동영을 끌어내려서 다 던졌다라고 하면 우선 비례를 가지고 있으면 감동이 안 와. 비례를 던졌으니까 이게 감동이 오는 거지. 그리고 당의장으로서 선거 결과는 책임지겠다 하니까 이게 그래도 감동이 온 거지. 그랬는데 비례 던진 것도 큰 거였었어요. 왜냐하면 재선 의원으로 그 다음에 당 의장이 돼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진짜 순풍에 돛단 듯이 질풍노도처럼 달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앞날이 창창하고 다음 대통령은 정동영이다라고 하는 게 공식화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그 국회의원을 던지니까 감동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때 열린우리당 입당을 해요. 갑자기. 그 왜 그러냐면 정동영이 당의장을 버리겠다고 기자들을 다 불러놓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막 달려가서 이걸 못하게 막았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달려가서. 그랬더니 그럼 기자들한테 뭐라고 하지? 그래서 제가 입당하자. 제가 입당 기자회견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김대중 대통령 때도 공천을 제가 재보궐선거 공천을 주겠다는 오퍼를 받았었고요. 그 우미에 자기숙 하겠다 민주당에서. 그때도 제가 거절했지만 그때 탄핵 일고 나서 이제 정동영 의원이 저를 굉장히 많이 설득했죠. 비례 들어오라고. 비례 들어오라고. 국회의원 빨리 달아. 그러니까 제가 무슨 정치적 권력 욕심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라는 얘기는 제발 좀 그만 좀 하면 좋겠어요. 식상해.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한경호 기자들이 이 얘기 꼭 들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 방송도 출연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깠다고. 제가 곤혹스러워 내가 아주 이 후폭풍으로 저만 미워하십시오. 그 정봉주는 그렇게 밉상 캐릭터가 아닌데. 아니면 나와서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제가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거 하면 하는 대로 또 까입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아니 어쨌든 저는 좋아요 그래도. 왜냐하면 한쪽 편을 들은 게 아니고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덮고 두루뭉술하게 가지 말고 맞아요. 있는 상황을 있는 대로 공개하고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될지 이거 찾아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대선이 끝나면 정말 이 진보 진영의 분열을 딛고 일어서는 그 화합의 길에 대해서 또 나오세요. 팟캐스트를 또 할게요. 대선 끝나면은 팟캐스트 이 청취율이 줄고 안 들을 것이다라고 우려하면서 팟캐스트를 미리 접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가지 않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9년 적폐에 대한 내용 끄집어내도 앞으로 이 팟캐스트 10년 갑니다.
악착같이 할 거. 우리 한 번 시작하면 20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선거 날이 이제 드디어 예,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 전날까지 뭐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제 당에 입당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으니까 예. 이제는 의회 권력 교체라는 이 표도 제가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그날 선거날 투표를 아침 일찍 하고 세수도 안 하고 네.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동네에. 네네. 근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그 전에 한 번인가 본 적은 있지만 갑자기 청와대에서 절 들어오라 그런다는 거예요. 갑자기. 네, 선거날. 네. 도대체 이건 뭐지? 대통령이랑 나랑 무슨 관계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정동영 의장이 와 있는 거죠. 선거날? 선거날. 결과 보고? 보기 전에. 151석 발표되기 전에? 전에. 낮에 예. 불러서 갔더니. 그래서 제가 정말 세수도 안 하고 막 그러고 화장만 막 하고 예. 달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호남홀대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역사적 증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다른 데서 얘기하셨어요? 오늘 처음 하시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죠. 대박이다 이거. 근데 그날 노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정동영 의원에게 빚을 많이 졌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내가 호남에게 빚을 많이 졌는데 이거를 갚는 길은 호남에서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네. 그러니까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저를. 어허. 둘이만 하면 안 예. 믿을 테니까. 내가 정동영 채찍근 호남 사람인 걸로 알고 노 대통령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뵀을 때도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런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아이 조 교수는 호남이잖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한 두 번 드렸는데도 그걸 기억을 못 하세요. 첫 우리가 기억 회로가 이렇게 딱 고정되면요. 그게 이렇게 고정된대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입각 문제를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핸드폰을 봤어요. 문자 들어오는 거 뭐 몇 석인지 그 출구조사. 예. 근데 그때는 뭐 이른 오후니까 자세한 게 들어올 때 아닌데 대통령이 저더러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이제 운명이 맡깁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반수인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입각 의논을 하려고 또 이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인들과 관계도 회복할 겸 보건복지부가 어떠냐. 그리고 이제 김근태 이제 의원은 통일부가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를 제안한 이유가 이제 앞으로는 양극화를 해결하는 복지 정책으로 우리가 어젠다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미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 복지를 정동영이 트레이드 마크로 해서 다음 대선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본인이 통일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네. 그래서 거기서 뒤집힌 겁니다. 그러면은 좋은 대로 하라. 근데 사실은 정동영 의원은 좀 섭섭해했어요. 노 대통령에 대해서. 총리나 뭐 이런 걸 꿈꾸고. 총리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본인은. 근데 이제 노 대통령한테 그 얘기는 안 했죠, 그 자리에서. 근데 이제 나와서 호남에서는 욕한다.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총리를 안 주고 장관을 시키냐, 이런다. 어느 사모님이 대통령 권양순이어서가 아니. 정의연 사모님하고도 제가 이제 굉장히 친했거든요. 우리가 부부끼리 같이 만나고 이랬었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총리는 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당신이 총리를 하면 나는 시킬 수는 있으나 이 참여정부의 공과 과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된다. 그래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 대선 그 대통령 수업을 하기로는 장관이 더 낫다. 그래서 이제 총리를 안 시켰더니 이제 좀 그 정의원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사모님이 호남에 갔더니 막 욕한다. 그 배신했다고 왜 정동영을 총리 안 시키냐 그런다. 근데 측근들은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아니다. 노 대통령은 딴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차기로 키우고 싶기 때문에 오히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힐러리가 국무장관 안 했으면 이번에 대통령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 식상한 것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교수님하고 관점은 틀린데, 여모식이 그 2012년에 문재인을 도와줬고 자기도 장관 출신인 분이 또 그 사람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김근태, 정동영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장관으로 들어갈 때 자기는 저분들 둘 다 대통령 안 될 거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해수장관을 한 다음에 대통령으로 됐는데 워낙 역사적인 자기 스토리텔링을 만들었지만
장관 출신들은 2인자라고 하는 것이 찍혀갖고 대통령으로 가기가 좀 힘들다. 이미지가. 이제 뭐 그분 나름대로 그 각도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 또 이해찬 총리가 뭐라 그러냐면 총리는 참 안 좋은 자리다. 정치를 계속하는 사람한테. 총리는 시작할 때 언론에 한 번 나오고 퇴임할 때 딱 2번 나온다. 그러니까 총리는 뭘 하는지 몰라. 뭘 하는지를 모르고 문제가 생기면 총리가 다 뒤집어 쓴다. 그렇죠. 대통령제 하에서 총리는 예. 그 채찍 대신 맞는 사람이에요. 정치를 대통령 계속할 대신. 사람은 총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총리하면 할 일이 없어 그다음에. 할 일이 없대요. 특히 대선 주자로는 부각이 안 돼요. 총리를 하면. 아니 그러니까 총리 되는 날 언론 나오고 퇴임하는 날 기사 딱 2번 나온다는 거야. 그럼 한교안 총리가 잘하는 총리예요. 전 계속 달려갖고 대권 주자 나왔으면 좋겠어. 한 방에 훅 보내게. 그래서 대통령의 이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노사모의 국참 계열, 명계남, 이기명 이런 분들이 정동영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들어갑니다. 그분들 왜 갔나 그게. 그래서 노사모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욕을 먹었어요. 노무현을 배신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간 거죠. 노 대통령의 그 깊은 교감을 통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차기 구상. 음. 그래서 이제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2005년에 저를 이제 오라고 했던 이유가 갔더니 첫 얘기가 정동영 의원이 잘하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네. 그런 거는 조 교수가 좀 여기서 많이 배우고 준비를 해서 나가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홍보수석으로. 예. 깊은 포석과 뜻과 역사가 있었네. 근데 저는 정동영과 저와의 사이가 갈라진 게 제가 청와대 가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상하네. 예. 그 저는 진짜 청와대 안 가고 싶었고 노무현 대통령 부탁을 4번이나 거절한 거 아니에요. 인수위 2번, 홍보수석 2번. 근데 결국은 이제 정동영 의원이 우리 남편을 붙들고 설득하고 참여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차기 정동영을 위해서라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니까. 근데 뭐 막상 가서 정신이 없으니까 저도 여론조사 한번 못 해보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국정 돌아가는 걸 배운 정동영 거는 의장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 있었겠네. 아무래도 이제 좀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청와대에 있어서 24시간을 미친 듯이 돌아가니까 이제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선 이제 그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지방선거 때 이제 의회 권력 교체를 본따서 지방 권력 교체했는데 이거는 매우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2006년도였었죠, 그게. 예. 개박살 날 때. 예. 근데 이제 정동영 의장은 그때부터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 우리가 종부세 그 재산세 현실화. 예. 이래가지고요 재산세 폭탄 영수증이 돌아갔대요 선거 전에. 근데 정동영 의원 최근에 제가 작년에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무현이 조직적으로 나를 대통령 되는 걸 방해했다. 그래서 아니 의원님 내가 산 증인이고 내가 청와대를 왜 들어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재산세 과표 현실화를 참여정부에서 해서요. 똑같은 집인데 재산세가 팍 뛰어. 그렇죠. 2배, 3배 뛰어버리지. 근데 이 고지서가 선거 전날 뿌려졌다는 거예요. 2006년 지방선거 전날? 예. 그거. 근데 저는 일단 고지서가 전날 뿌려진 게 이슈화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긴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그렇죠. 내가 풀어줘야지. 그렇지.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요. 여론화돼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최소한 3일이 필요해요. 예. 입소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같이 SNS가 발달됐을 때는 3일이지. 최소한. 그러기 때문에 한 일주일은 있어야지 이게 여론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아닐 거라고 보고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지방선거 전략의 실패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뭘 했는지를 지방선거는 어차피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때문에 참여정부가 그동안 뭘 했는지를 홍보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내 사과만 했어요. 잘못했다고.
당연히 심판을 하죠. 사과를 하는데.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 굴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을 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재산세 과표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하고 시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실질적으로 그 시가에 맞춰서 올린 거거든요. 그쵸. 그건 세수 효과도 있고 실질적으로 은행이나 뭐 이런 등등 관계할 때 그게 무척 불합리했었어요. 네. 저도 제가 강북에서 그때 종부세 내는 사람이 뭐 200명인가 뭐 무척 적었어요. 근데 제가 강북에서 종부세를 내고 있었거든요. 공시지가하고 그 시가하고 차이가 심지어 공시지가는 시가의 한 30% 40%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럼 이거 실질적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되면 7, 80%까지 끌어올려져 있어요. 그때 현실화라는 그게 정상이에요, 거죠. 그게.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영향을 조금 미쳤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왜냐면 재산이 세금이 늘어나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기본적으로 없으니까. 저는 그 선거 돌아가면서 보고 저거 참패하겠구나 알았고 제가 그때 이제 청와대 그만두고 미국에 가 있을 때인데 온 식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아무도 투표를 안 하는 거예요. 투표율도 낮았어요. 네, 투표하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쪽 사람들은 투표를 참여 안 하고 저쪽은 심판으로 들어서 투표했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조직적으로 자기를 대통령이 되는 걸 방해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본인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던 자신이 대권 후보 되는 것. 그다음에 2007년에 이제 경선이 들어가잖아요. 경선 들어갈 때 이제 박스떼기 그 유명한 박스떼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경선 전에 이미 노무현 대통령도로 탈당해라.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뭐 그 선 탈당파, 후 탈당파 하면서 그 열린우리당을 다 떠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구를 도와주거나 누구 쪽으로 서 있기가 무척 곤란한 입장이었어,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그때 정동영 의원과 제가 이제 그 탈당파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마지막일 줄 모르고 만났죠, 그때는. 만나서 제가 이제 부탁을 해요. 당을 깨면 안 된다. 이게 탈당 얘기, 분당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당신이 만든 당을 당신이 깨고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할 거냐. 그 얘기가 많았었죠, 그때. 그래서 하면 안 되고 그 대신 참여정부에서 비전 2030을 만들어 놨으니 그걸 들고 나가서 성장대 복지 프레임으로 싸워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마법에 걸린 나라라는 이제 책도 써가지고 그 정동영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조중동 한경호가 그때 사실 이 얘기를 제가요. 한겨레가 제가 문재인을 위해서 이걸 한다 그러는데 2007년 마법에 걸린 나라를 보면 정동영이 나올 때 이미 이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중동 한경호가 똑같이 그때는 오마이뉴스는 아니었어요. 조중동과 한경이 똑같이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참여정부 실패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나는 노무현은 금방 재평가가 될 거라고 본다. 왜? 여론조사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개혁 방향이 옳으냐? 굉장히 지지도가 높아요. 거의 7, 80%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 방향에 대한 지지도. 그리고 다 잘한다. 근데 제일 낮은 게 뭐냐면요. 우리 같은 서민의 그 어려움을 모르는 것 같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로 나와요. 노무현 대통령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민생 행보를 일체 안 하셨어요. 시장 가서 떡볶이 쇼하는 거 먹고. 정말 싫어했지. 시장 가서 떡볶이 먹고 이걸 안 해서 감성적 터치가 없었던 거지. 맞아. 이성적인 평가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대통령 일을 잘하고 있냐 이거는 저는 여론의 반영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론 진짜 민심은 언제 나오냐 선거 때 나오는데 정동영이 지방선거 진 것도 참여정부의 공을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사과만 하고 다니니까 진 거지 이번 대선도 그렇게 노무현을 밟고 가면 절대 안 된다. 노무현의 한 거를 오히려 홍보하고 양극화 부족했던 거 그 비전 2030으로 내가 잘하겠다 이렇게 해야 저도 당신이 다음번에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10% 초반대로 안 나오니까 이건 밟고 가야지 이긴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의 내용을 보면 노무현 굉장히 대통령. 높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거죠. 제가 뭐 바보라서 노무현을 계속 지지하고 있었겠어요. 노무현 대통령 맨날 했거든. 부활한다는 걸 안 거죠. 고마해라. 떡볶이 먹으면 뭐 지지 올라가나. 떡볶이 먹어도 욕하고 안 먹어도 욕하고 싫다네 안 한다. 그랬거든요. 언론에서 나가서 서민 행보하면 한다고 욕하고 그리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욕하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하기 싫었던 거지. 사람들이 노 대통령 임기 말에 지지도가 굉장히 낮았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일단은 한미 FTA를 몇 년에 했죠? 한미 FTA가 최종 타결된 건 2007년 4월. 네. 예. 근데 2007년 4월에 예. 타결된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도가요 50%가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자파들이 개방을 지지해요. 이게 구자파와 신자파가 딱 갈리는 부분이 이건데 신자파들은 화이트 칼라들은 대체로 개방을 좋아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이 이 개방을 반대하기 예. 때문에 신자파들은 세계 여행을 좋아하잖아 또. 일단 다니는 걸 좋아해 어딘가로. 네. 그리고 리버럴들이니까 개방에 되게 열려 예, 있죠. 그러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이 30%였는데 노 대통령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10% 이렇게 간 적은요. 이런 거예요. 여론 조작.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면 10%짜리 대통령 이랬는데요. 노 대통령은 지지도 일을 잘한다 못한다가 10% 간 적 없어요. 일을 잘한다는 늘 30%가 고정이었고요. 대연정 때 한 10% 정도 떨어져서 한 25% 하다가 다시 컴백해서 우리가 그걸 균형점이라 그러죠. 이퀄리브리엄. 예. 이퀄리브리엄이 노 대통령은 늘 30%였는데 시작을 노 대통령은 한 40%에서 시작을 해요. 이미 초부터 예. 허니문 없이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가 굉장히 좀 좋을 때였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이라크 그 자이툰 부대, 자이툰 부대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왔고 직접. 막 그 병사가 막 끌어안고 그런 예, 사진 예, 뜨고 예. 그럴 때. 그리고 이제 그 뭐 야구도 우리 1등하고 뭐 예. 이래가지고 하여튼 지지도가 40%가 넘었어요. 제가 있을 때 쭉. 그래서 대연정 했을 때 한 25%, 20%까지 쭉 빠지다가 대연정 접으면서 다시 35%. 그래서 균형점이 33에서 35예요. 그러니까 지지자가 그 정도 있고 한미 FTA 하니까 보수층 지지자가 또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50%가 넘어가요. 2007년에. 그 다음에 10월에 정상회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남북 정상회담 남북 하고 정상회담. 지지도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임기 말 지지도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하고 14 공동선언하고. 예, 예. 그래서 임기 말 지지도가 굉장히 좋았던 나도 잠깐 분이에요. 떨어졌다고 생각했지. 저도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분들이 언론에 의해서 세뇌를 당한다니까요. 우리 같이 세뇌된 사람 같은 사람들로 세뇌되면 진짜 중간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 저처럼 세뇌됐지. 데이터를 늘 보고 사는 사람만 기억을 하지 일반인들은 그렇게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 저도 거죠. 데이터를 늘 보는데 문제는 데이터를 보고 난 다음 술을 먹는 게 문제지. 근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 지지도가 19%였어요.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을 밟지 않고 이겼다는 거예요. 만일에 노무현이 김대중을 밟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전 못 이겼다고 봐요. 왜? 호남에서 90 몇 %를 받아요. 맞아요, 노무현 맞아요. 대통령이. 아니, 그리고 정치권에, 예. 비데이터적 정설이 예. 같은 당이면 예. 현직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해도 예. 밟고는 이기지 못한다는 정설이 있어요. 그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제가 운동하면서 폭스 TV를 잠시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그 뉴스에서 이란이랑 이렇게 핵무기 딜을 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예. 근데 힐러리가 그걸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계속 힐러리한테도 지지 못 받는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막 폭스 TV가 비난을 해서 거짓말이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예. 제가 수업 시간에 막 힐러리를 비판했어요. 얘는 이제 대통령 못 된다. 오바마를 까서. 그러면서 자기 당 대통령을 비난하면 이게 분열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누리는 절대 집권을 못할 거라고 보는 게 이 자유한국당과 이 바른정당으로 분열했으면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은.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호남표를 다 안고 그 대통령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19% 나온 거는 그 아들들 나중에 이제 홍삼 비리 때문에 트리오. 그런데 예. 사실 그게 그렇게 큰 무슨 엄청난 범죄 뇌물 수준이 아니었어요. 정말 역대 그 대통령들이 해먹은 뇌물에 비하면 매우 작은. 네. 그랬는데 이제 언론이 막 만든 거거든요. 그 그렇죠. 지지도. 저 정도에서 이제 키운 근데 거지. 바닥 정서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노무현 대통령을 앓은 거죠. 의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예. 그래서 19%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이겼어. 예. 그랬더니 노무현이 무슨 뭐 전망적 투표로 이겼대.
근데요, 모든 대선은 전망적 투표예요. 그렇죠. 총선은 각오, 회교, 심판적 투표고. 그거는 이제 시기에 따라 달라요. 예. 시기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정동영이 전망적 투표로 가져갔으면 노무현을 안 밟고 예. 그냥 자기 얘기를 비전 2030 복지를 하겠다 했으면 성장대 복지에서 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다음 5년 내 정동영은 대선 후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를 이길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열린우리당을 깨겠다 그래서 저랑 굉장히 정말 벌이고. 격렬하게 경론을 벌이고 예. 이제 정동영 의원이랑 헤어질 때 느낌이 이제 날 다시 안 보겠구나 아하.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예. 그게 이제 나중에 국민의 명령 할 때 다시 만나기 전 마지막 만남이었는데 예. 그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만났어요. 이제 미래발전연구원 우리 네. 연구원 만나느라고 대통령을 청와대 가서 이제 임기 말에 몇 번 봤거든요. 그때 제가 따졌죠. 왜 열린우리당을 없애는데 동의했냐. 총선 어떡하려고 그러냐. 2008년 총선. 예. 이렇게 가면은 이 야당은 완전히 전멸이다. 열린우리당을 뒀어야 그나마 총선에 친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데 왜 그러셨냐. 제가 따졌더니 그러면 원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미 대선 질 걸 아셨던 거예요. 근데 진 것에 대해서 원망을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다 도와줘야 됩니다. 원망 듣는 일은 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 반대하는 열린우리당에 남겠다고 그 탈당을 반대하는 이해찬, 유시민, 한명숙을 설득합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보내요. 대통합 민주신당을 따라가게 보내고 그리고 저한테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동영에게 원망 듣는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게 우리 때문에 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줘라. 예. 그래서 2007년에 또 제가 인터넷에 열심히 정동영을 지지하는 글을 씁니다. 아이고. 분명히 진짜 희비의 쌍곡선이 계속 엇갈리네. 예. 그런데 정동영 의원을 작년에 이제 국민의당 예. 들어가지 말라고 설득하러 또 이제 몇 년 만에 만나러 갔더니 예. 이제 그 결국 노무현은 쭉 내가 대통령 되는 걸 방해하고 있었다. 싫어했다. 원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형님들끼리 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왜 어느 언론인가 이렇게 잠시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K신문에 K에 나왔어요. K 주간지에. 그러니까 그게 K 주간지에 나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네. 2007년도에 이명박의 BBK를 특검에서 건들지 않을 터이니 노무현 대통령의 형 퇴임 이후에 형님들끼리 딜이 있었던 게 노무현 퇴임 이후에 노무현 정권의 비리나 이런 것을 뒤지지 않기로 합의했다라고 그것도 진보 진영의 주간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 기사가.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정 의원은 얘기를 안 하는데 네. 사모님을 이걸 찰떡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때 제가 BBK로 걸려 있었기 때문에 좀 믿었다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양자를 또 접합시켜주고 만나게 해준 의원이 S모 의원이고 고대 출신이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아주 그럴싸하게 나와요. 다른 이제 정보지에서. 그래서 저도 한동안 좀 믿었었지.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를 다 버렸구나. 이렇게 믿었어요, 저도. 그럴 분이 아닌 게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아는 게 그러니까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서 저도 그때 막 혹독하게 얘기하고 그랬던 게 그런 한간에 떠도는 스토리를 믿었었던 거예요, 저도. BBK도 다 버리고 다만 퇴임 이유를 보장받는 쪽으로 형들끼리 만나서 합의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정동영 의원도 참 오랜 정이 있으니까 좀 이해가 가는 게 일단 호남 분들은요 피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남에 대한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노 대통령과 정동영 의원은 전형적으로 경상도 남자, 이 호남 남자라서 문화적 차이가 제가 볼 때 있어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은 화가 나면은 막 소리도 지르고 이러는 분인데 뒤끝이 없죠. 네. 근데 정동영 의원은 그런 걸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은 진짜 스윗보이예요. 완전 스윗가이. 정말 사분사분하고 정말 착해요. 정말 착한 남자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충격이었을 수 있어요. 그 노 대통령이
이제 열린우리당 깬다 그러니까 막 나라도 지킬 거라고 막 화내고 소리소리 질렀는데 자기는 너무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은 거기에서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민주당의 어려운 영원한 문화 갈등을 제가 그때 느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분당의 책임도 없을 뿐더러 예. 정동영 패배에도 전혀 예. 책임이 없다. 예. 그리고